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미국의 재정 곳간을 채우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강 등 주요 수입품에 부과한 초고율 관세로 매월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2조 달러의 추가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일 미국 경제 매체 울프 스트리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지난 3월 82억 달러에서 7월에는 280억 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3,08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2024년 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4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도 올해 1월부터 7월 관세 수입이 1,52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보도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수입을 매달 수백억 달러가 들어오는 새로운 재정 자원이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복귀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일부는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고 일부는 국가부채 감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7월 말 기준 36조 9,200억 달러, 약 5경 1,11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였던 대규모 감세 법안 OBBBA로 인해 향후 10년간 3.4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 수입은 이를 메울 중요한 재정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오 고메스는 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며 미국처럼 부채와 적자가 많은 나라에서 이를 포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세 정책이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기업의 가격 인상, 소비 위축, 소득세 수입 감소 등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관세로 인해 미국의 물가가 단기적으로 1.8% 오르고 가구당 실질 소득은 연간 2,400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이미 관세 수입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관세 수익 일부를 국민 1인당 600달러씩 환급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내에서는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관세는 철폐 대상이 아니라 재정 재편성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을 두고 한층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일 오전 이스라엘 내각은 가자 북부의 핵심 거점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했던 가자 전역 점령 구상에서 범위를 축소한 것이지만 수십만 명이 몰려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규모 민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은 전투지역 밖 민간인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자시티 장악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약 75%를 이미 장악했으며 가자시티와 중부난민 캠프 등 나머지 25% 지역은 인질이 억류돼 있다고 판단해 작전을 미뤄왔습니다. 가자시티에는 최대 8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미국 매체 엑시오스에 10월 7일 전까지 민간인을 대피시킨 뒤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하마스 잔여 세력을 제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각은 하마스 무장 해제, 인질 전원 송환, 가자 비무장화, 이스라엘의 통제 유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닌 민간정부 수립 등 전쟁 종식 전 충족돼야 할 5대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인질 가족과 시민들이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는 인질 생환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 점령은 인질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질가족단체는 비인도적이며 국가 전체의 재앙이라며 해상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페페 알랄루 전 예루살렘 부시장은 이스라엘은 도덕적 나침반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의 징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레디 부대 하스모네안 여단이 7개월 훈련을 마치고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징집 확대를 둘러싼 반발이 커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 전체를 점령해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며 향후 안보 장치를 둔 뒤 아랍군의 통치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고위 안보 관료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베트남 모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단기적인 군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끝없는 점령과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질 안전과 지역 안정이 뒷전으로 밀려난 채 정치적 계산과 군사적 과시가 앞서는 작전은 결국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국내 갈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7월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드니프로, 루비오 등 주요 도시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는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이자 2019년 젤렌스키 정부 출범 이후 첫 반정부 시위입니다. 시위대는 러시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부패에 박수를 보낸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시 상황을 빌미로 권력 중앙 집권화를 꾀한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 등은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와 투명한 정부를 위한 희생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청을 검찰총장이 직접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직후 벌어졌습니다. 새 법은 검찰총장에게 사건 이관과 수사 종료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대통령 승인 없이는 고위공직자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장악한 의회가 승인합니다. 해당 법안은 의회 수정안 제출부터 표결, 의장 승인, 대통령 서명까지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전례 없는 속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마녀들의 집회와 같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수정안을 투표 15분 전에 받아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법안 반대 진영은 국가 반부패국이 최근 대통령 측근을 부패 혐의로 지목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법안 표결 전날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국가 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청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러시아 간첩, 마약 밀매, 반역 등 혐의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를 야누코비치 시절로의 획일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를 통치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시절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심각한 부패 구조로 다시 돌아간다는 비유적 경고입니다. 국가 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청은 2014년 유로마이전 혁명 이후 부패 척결을 위해 창설된 핵심 개혁기관입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가 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사청은 개혁 의제에 매우 중요하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확대 담당 집행위원은 이를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하며 독립기관은 유럽연합 가입의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G7 대사단도 공동성명에서 투명성과 독립성을 중시한다며 사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이 전국적인 분노와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유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배우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더 글로리를 현실에서 재현한 듯하다는 평가까지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스촨성 장유시에서 13세에서 15세 여중 3명이
동급생 라이 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경찰은 두렵지 않다, 20분 만에 풀려난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안은 이 중 2명을 청소년 교화특수학교로 보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 사정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부모가 무릎 꿇고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됐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가해자들의 대학 입시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이들이 미성년자 보호법과 허술한 사법제도를 악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학폭 문제로 사회적 불신이 깊습니다. 2020년 산시성에서는 15세 학생이 폭행으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한 학생이 집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불신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분노는 거리로 번졌습니다. 장유시에서는 1000명 넘는 시민이 정부 건물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며 자정 넘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곤봉과 전기 충격기, 특수부대까지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일부 참가자는 피비린내 나는 진압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위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72만 회를 졸파했으며 우리가 대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의 없는 사회에 분노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웨이보 등 중국 SNS에서는 관련 검색어와 게시물이 곧 검열로 삭제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국 내 청소년 범죄 처벌의 허점과 공안의 미온적 대응, 그리고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